네, 안녕하세요. 조영선입니다. 건강하는 영선하니까 진짜 이상하다. 그거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건강하는 장준기로 끝나는 걸로. 네, 제가, 지난 4월 한 달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면, 그 리틀라이트 아카데미 4주 코스 완강했고요. 그리고 헬스 앤 웰리스 앰버서더 3기로 또 본사에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마이크로바이옴, 그 지오셉 대표님 직강을 2번이나 듣는 영광을 제가 입었고요. 그래서 그 그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셨던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강의들을 저도 들으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아는 게 아니었네 하고 깨달아진 몇 가지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일단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제가 몇 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화면 공유를 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제목이 마이크로바이옴 이해하기예요. 이해를 조금 더 해보자고요. 제가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던.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제가 할 거냐면요. 헬스케어 하면 왜 마이크로바이옴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그냥 인트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솔루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높여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양성을 높여준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 내장 안에 제약회사가 있다. 우리 몸에는 제약회사가 있다. 그거에 대한 주제 조금 얘기하면서 요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인증샷 올리시죠. 굿모닝. 굿모닝 아니고 굿모닝. 장 아침이에요. 그것이 영어로 장이란 뜻이거든요. 이상하죠. 장기 아침,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궁극적으로 내 몸에서 하는 역할 2가지를 크게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검사 결과상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이 2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 요 순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1년에 한 번 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들고, 혹은 1년 동안 연회비로 6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매월 한 10만 원씩 들고, 혹은 매월 30만 원 정도 들고, 꽤 돈이 들죠. 뭘까요? 이거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평균 한 50만 원, 돈 있는 분들은 700만 원, 운동, 1년 회원권 이런 거 끊잖아요. 헬스, 이런 거 60만 원짜리 요즘 있나 모르겠어요. 회원권이 1,500만 원짜리도 있다고 제가 보긴 했는데 그건 좀 투머치고. 그리고 매달 아무리 안 먹어도 보조식품 한 10만 원씩은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몸에 좋다는 이것저것 챙겨 먹느라고 한 달에 30만 원. 이 비용들이 왜 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두려워서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병 걸릴까 봐 겁나서 내 몸을 병 걸리지 않게 관리하려고. 그래서 요 두려움을 통제하는 회사가 바이오의 모든 걸 가져간대. 이 모든 돈을요, 두려움을 통제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알고리즘을 통해 한 사람의 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회사. 아시죠? 딱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건강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여기저기 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효세 대표님도 항상 강의 때마다 이분 얘기를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참 운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딱 보면 운이 좋다. 왜요? 이분이 이렇게 한국에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시고, 식품미생물학회 종신 회장이시고, 굉장히 어마무지하신 그 독일의 막스 루브너, 소장님이셨고, 근데 이분이 그만 은퇴를 하시면서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이시고, 한국의 한동대에 학생들이 새벽 예배 나가는 걸 보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나라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미생물 쪽으로 그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이분 가족은 아프리카 선교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100년 되셨대요. 100주년 기념 조부님이 뭐 아프리카 선교하시고 뭐 이런. 근데 아프리카랑 한국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게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한국에 와서 그렇게 그 선교 활동을 하신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이분이 바로 그 지오셉 대표님을 키워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을 알게 된 거인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 시작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죽고 하는데 병에 걸리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게 뭐죠?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질병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혹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작업을 했죠, 학자들이. 그랬더니 초파리는 17,000개 유전자가 있었고요. 이거를 초파리의 유전자를 알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인간에게는 적어도 한 10만 개는 있을 거야, 유전자가. 라고 예측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경악을 했다죠. 겨우 24,000개. 초파리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럼 인간에게 있는 이 많은 기능들은 유전자에 근거한 게 아니면 뭘까? 자세히 봤더니 초파리의 장에는 미생물이 한 5가지, 많아야 10가지인데 인간은 200가지에서 2000가지가 있더라. 결국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유전자에 근거한 게 아니고 장에 있는 미생물에 기인한 거다 해서 미생물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제2의 게놈 프로젝트.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연기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고 이렇게 복잡한 많은 것들이 우리 장 안에 있는 거죠. 장내 미생물 200에서 2000종. 그런데 우리 건강하려면 장수마을에서 뭐 먹어요? 요크루트, 뭐 발효식품 이런 거 먹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서요. 요크루트, 발효식품 어디에 있어요? 겨우 요만큼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몸이 건강을 대변할 수 있다?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밝혀져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떨까를 연구했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수억을 들여서 얼마래요? 2,200억 원. 그래서 한 10년 걸쳐서 1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했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대요? 다양해야 건강하다. 그런 황당한 결론에 도출하고 나서는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다양하게 해? 어떻게? 근데 다양하게 했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냈죠.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비렐름 호차벨 교수님이 갖고 계셨던 저 특허 기술을 가지고 HM파마라는 회사가 결국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올려주는 솔루션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암 환자들에게 맞춤 항암 요법을 하기 위한 기법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처음에는 300개의 균주를 가지고 그중에 6개를 뽑았대요. 그래서 그 6개를 또 40개로 배합을 해갖고 피마스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최적인 거 6개를 배합했대요. 이것만 해도 예전 자료라 9,000건을 검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48,000건.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건 쉬워요. 체변해서 보내고 실험실에서 분석하면 내가 몇 번 먹어야 될지 나와요. 됐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거 먹어서 정말 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유산균들 써 있는 균 보면 2개, 뭐 3개, 많으면 6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 나는 1번이야. 난 2개밖에 안 먹어. 2개밖에 안 들어있는 걸 먹어. 그런데 기왕이면 6개 들어있는 걸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시- 심지어 저희 소비자 중에 그분의 지인이 매장에 와서 어 뭐가 있는지 유산균을 사려고 하다가 저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소비자의 지인은. 그래갖고 5번인가를 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5번을 샀더라고요. 피마스 검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저를 연결시켜 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왜 그걸 샀는지. 그랬더니 보다 보니까 저게 좀 많이 들어 있어서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샀대요. 전혀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용이 없으니까 바로 반품하시게 안내하고 이게 뭘 뜻하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러면 체변 검사를 못하면 365를 먼저 드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어떻게 높아질까? 사실 우리 장에는 200개 내지 2000종의 미생물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6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1500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1506개가 된 거죠. 다양성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종근당에 19개 나오는 걸 먹어주는 게 조금 더 다양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양성이 많아진다는 게 내가 먹는 걸로 많아지게 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멘붕이 됐던 거죠.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 다양한 것들을 막 넣어줘?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사실 하루 중에서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하다못해 길을 걷다가 수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대요.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우리 몸에 정착을 못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죠. 왜요? 우리 장 안에 얘네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황량한 어떤 토지에다가 이 토지에 도시를 건축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일단 막 데려다 놨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뭐 어떻게 살아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이렇게 먼저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요. 도로도 뚫고 전기도 끌고 하수도 수지설도 하고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사람들이 잘 살아가면서 번성할 수 있겠죠. 번성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이 이렇게 황량한 토지라면 아무리 많은 균들이 들어온다고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살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으로 하고자 하는 건 장에 정착하게 하는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을 만드냐면요. 이게 장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면 장은 여기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장세포들이 있고요. 그 장세포의 표면에 장점막이라는 게 코팅되어 있어요. 그 장점막 바깥으로 이 장점막의 이 위에 표현되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장을 이렇게 원통형 파이프라고 본다면 파이프의 안쪽인 거죠. 파이프의 안쪽이지만 결국은 이건 몸 안이 아니고 몸 사실 바깥이에요. 그쵸? 세포 안으로 들어온 걸 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너츠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도너츠의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데 거기는 도너츠의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말장난 같지만 그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외부랑 통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장 안에 이런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장 점막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세포로 바로 들어오지는 못해요. 이 장점막은요, 글리코프로테인이라는 걸로 만들어진대요. 글리코가 당이고요, 프로테인이 단백질이에요. 장이 세포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넓냐면요, 장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7m에서 8m라고 보거든요. 보통 내 키의 한 6배라고 얘기해요. 그 장이 꼬불꼬불 뱃속에 이렇게 다 첩첩이 쌓여 있는 건데 잘 포개져 있는 건데 그거를 쫙 펼쳐갖고 표면적을 보면 테니스 코트만 하대요. 테니스 코트만한 그 장세포 위를 장점막이라는 게 다 코팅하는 거예요. 어마무지한 양일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당과 단백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에너지원이잖아요. 당이랑 단백질로 매일매일 코팅을 하는데요. 이게 또 매일매일 없어져 간대요. 매일 만들고 매일 배출한대요. 얼마나 중요하면 저렇게 당과 단백질로 매일 만들까요? 근데 이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미생물이 바로 그냥 장세포로 들어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이 많은 세균들이 침투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 점막이 단단하게 코팅을 하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부직포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협협이 부직포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 두 개씩 서서히 들어오겠죠. 필요한 것들이. 그리고 얘네가 만들어낸 대사체들도 하나, 두 개씩 서서히 들어올 거고 그 어떤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다양한 미생물들은 매일 수백 종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비냄새 아세요? 비냄새, 흙냄새? 그 흙길을 걷다가 갑자기 후두후두둑 비가 떨어지면 냄새가 바뀌죠. 뭔가 비냄새라고 표현하는 그 냄새. 그 냄새가 뭐냐면요. 흙에는 한 반 정도가 마이크로 미생물들이 살고 있대요. 근데 물기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얘네가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만들어낸 거의 냄새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비냄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 피부로 통해서 매일 들어오는데 비옥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요. 이 미생물들이 장 점막에 잘 정착해 살 수 있는 유기산을 만들어내는 애들, 그런 애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에서는. 그래서 유기산은 정확하게 농도를 맞춰서 얘네들이 잘 정착하게 해줄 수 있는 애들을 골라서 넣어준 거예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유기산 뭐냐면 단sve지방산 중에 뷰트리산 들어보셨죠? 탄소 4개짜리 그런 뷰트리산이라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사실은 식이섬유죠. 인간이 분해할 수 없는 식이섬유를 장에 있는 애들이 분해를 해서 그거를 탄소 4개짜리인 뷰트리산까지 만들어 놓으면 뷰트리산이라 그랬잖아요. 산성 환경이 되는 거죠. 그 산성 환경의 농도가 적당히 정확히 얼버무러져서 얘네들을 다 잘 잡아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걔가 만들어낸 애들이 다른 균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이 지금 이 처음 솔루션을 개발해낼 때만 해도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성을 가장 높이는 단세지방산의 비율을 세팅해 놓은 거래요. 그런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 실험실에서 지금 몇 년째 밤새고 있는 게 1000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과연 대표성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10,000명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10,000명으로 올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지금 멘붕인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이걸 만들어 볼까? 우리는 300명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해보려고 식약처에 신청을 했는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주자니 너무 샘플이 적고 그렇다고 니네도 10,000명이 그러자니 불가능하고 약간 그런 곤란한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10,000명으로 기준을 올릴 거고요. 기준을 올리다 보니까 이 1,000명 정도가 기준이요 했을 때는 내가 결과가 좋게 나왔던 사람도 기준이 10,000명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이 까다로워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30%만 넘어도 잘 사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아마 그 기준을 50%로 낮춰 잡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0,000명이 되면 레퍼런스가. 어쨌든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방법이고요. 어쨌든 요 솔루션으로 제한되는 균주들이 장에 들어와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서 pH를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균 몇 개 넣어갖고 될 게 아니다. 그래서 타사에서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타사에서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단세지방산의 농도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될 만한 어떤 솔루션을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독보적인 거고 어찌됐든 앞으로 20년간 아메이가 독점으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할 거라는 게 확실하죠. 그렇게 다양성을 높이지 않을 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른편에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똥이에요, 똥 그야말로. 똥을 말려갖고요. 요렇게 캡슐에 넣어갖고요.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사람의 똥을 직접 캡슐로 먹는 거죠. 그런데 얘를 먹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항생제로 내 장에 있는 걸 싹 죽여야 돼요. 그래야 얘네가 들어와서 살죠. 그런 아주 무식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애들을 넣어줘서 걔네가 점차적으로 장 환경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 그거를 실현하고 있는 건 마이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일부 쓰이고 있는 실제로 그런 정제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점, 이 똥 도너, 이 똥을 제공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그 똥을 받아서 계속 먹던 사람도 그 공동체가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어떻게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몸 안의 제약회사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획기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가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장 리더님이 얘기해 주시기 전에는 구글이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왜 지금 TV 안 보고 핸드폰 보시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인스타를 보거나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면 그쪽에다 다 광고를 실겠죠. 그래서 구글이 결국은 전 세계 광고를 다 섭렵했어요. 근데 전 세계인의 건강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회사가 대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슨 논문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우세표님이 이 그림을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요.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그리고 무기물 같은 것도 먹고 약도 먹고 하잖아요. 먹은 게 바로 피로 들어가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닭고기 먹었다고 피에 닭고기가 떠돌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장까지 오면요. 장까지 오면서 물론 효소가 대충대충 잘라요. 대충대충 자르는데 마지막으로 뭐가 더 작은 물질로 자르냐면요. 미생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장, 점막에 붙어 있는 애들. 얘네들이 이 물질들을 작은 물질로 쪼개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단세지방산으로, 뭐 지방은 트리메틸아민으로, 무기질은 뭐 크레졸, 뭐 의약품 인돌 이렇게 작은 저분자 물질로 미생물을 통과해서 쪼개져야만 이게 결국은 요 장벽을 통과해서 결국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각각 쓰임새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가는 거죠. 두뇌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고 근육으로 가도 지방, 세포, 신장 이런 데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뭐죠? 이 미생물이요. 미생물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비싼 거래도 결국은 이 필요로 하는 기관들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기관들에서 쓰는 검사 방법이 뭐 미생물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1세대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1세대 이전에 있었던 게 PCR. PCR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언제 해보셨어요? 코로나 때. 그쵸? 코로나 그 특정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검사하다가 1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코로나 한 종류 말고요.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이래요. 유전자 분석기를 돌려서 이것만 해도 굉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알았는데 걔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다양성을 높여주는데 뭘 본다 그랬어요? 단세지방산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또 대사체들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법. 요게 2세대 기법이에요. 이것조차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생물들이 단세지방산이든 이런 대사체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실제로 그게 내 몸에서 일어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지 배양해주는 기술, 3세대 기법. 요거까지 하고 있는 게 마이랩이라는 거죠. 그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금 아메이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자율주행차가 막 가고 있어요. 타사들은 이제 자동차를 좀 만들어 볼까? 정도의 수준이라고. 1세대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심지어는
우주선을 쏘겠다는 얘기야, 이 회사는. 아메이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들을 하신대요. 너무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이렇게 10,000명으로 올려. 이거 아메이가 요구한 거래요. 그러면 10,000명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어쨌든 아메이는 상업적인 건 고려하지 않고 사이언스에 기반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가 요구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게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삼을 먹어서 우리 몸에 인삼빨이 받게 하느냐? 체질이 아니냐? 아니고요. 요 화살표 이 인삼에 있는 이 유효 성분 지세노사이드라는 것이 컴파운드 K라는 것까지로 쪼개져야만 혈액으로 들어와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그걸 누가 한다? 아까 봤죠. 게이트웨이 관문에 있는 이 미생물들 그거를 톨게이트라고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석류 그 좋다는 여자에게 그 좋다는 석류에 있는 이 엘라직산이라는 것도 유로레틴 A까지 가줘야 미생물에 의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흔하게 먹는 콩의 이소플라본도 이 S 이퀄이라는 걸로까지 가줘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식품들을 먹는 건데 실제로 이 S 이퀄 이거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보려고 했대요. 얘는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 안의 제약회사야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제약회사에 가보면 커다란 발효통이 있고요. 원료 물질을 넣으면 그 발효통 안에 미생물들을 배양하고 있대요. 그 미생물들이 이 원료 물질을 가지고 어떤 대사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정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알약으로 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약이라는 거죠. 제약회사에서는 발효통에다 넣고 그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얘네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다방면으로 있어야 이 사람은 콩도 분해하고 석류도 분해하고 인삼도 분해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이토뉴트리언트도 분해하고 다양하게 분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장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 연구될 분야가 이 파이토케미컬. 이 파이토케미컬도 굉장히 등치가 큰 애라 우리가 그냥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몸에 좋지라고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그놈의 라이코펜이라는 그 색깔도 등치가 커서 그대로 혈액으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 라이코펜을 쪼개서 유효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 좋은 더블엑스 그거에 그 바이오 어벨러빌 그 생이용도를 결정해 주는 게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 아니고 뭐죠? 네. 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아침마다 이거 하잖아요. 굿모닝. 굿모닝이 그래서 아침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굿모닝 뭘 하세요? 아침에 일단 따뜻한 기상직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고요. 유산균을 한번 썰어 넣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을 한 잔 먹어줌으로써 입안의 세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씻어내고요. 밤새 날아간 수분을 보충해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주면 얘가 들어옴으로써 내 장 안에 있는 제약회사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스위치는 언제 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켜야죠. 스위치를 저녁에 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어주면 밤새 우리 몸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그 에너지를 뭐를 갖고 쓰냐면요. 그러니까 혈액도 돌려야 되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심장도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근육을 가지고 분해해서 쓴대요. 그래서 근육이 아침에 인바디 재보셨어요? 아침에 인바디 재는 거 하고요. 오후에 인바디 재는 거 하고요. 근육량 차이가 굉장히 나요. 한 1kg 이상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밤새 없어지거든요. 그 밤새 분해된 걸 그래서 아침에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굿모닝의 핵심 요소가 물 한 잔, 유산균, 그리고 단백질인 이유가 그렇게 해서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근육 1kg이요. 1,300만 원이래요. 어마무지하죠. 이 1,3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근거냐면요. 노인들이 근육을 잃어서 어떤 질병이 생겨서 들어가는 의료 비용을 저렇게 계산한 거더라고요. 근육 1kg을 지키면요, 1,30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 잘 챙겨 드시는 거, 돈 번다는 기분으로 잘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또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근육량도 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당 수치도 안정화시켜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또 허겁지겁 많이 먹는 걸 막아주죠.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 얼마큼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g은 넘지 말게 먹으라고. 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30g, 20g 아침에 저는 한 20g 정도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1g의 단백질만 지켜도 된대요. 하루에.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 먹는 거를 반드시 한번 잘 본인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테마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두 가지 뭘 하는데 중요한 일. 자,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뭘 뜻하냐면 첫 번째, 고분자 물질을 쪼개서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서 혈액에 넣어준다. 그게 1번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칼로리의 역설해서 피자 하고요. 비빔밥 하고요. 칼로리는 똑같아요. 500칼로리. 뭐가 더 살찔까요? 네. 피자가 더 살찐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직감적으로. 근데 칼로리가 똑같은데 왜 피자가 더 살찔까? 피자는요, 너무 가공해 놓은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그 혈당 지수라고도 들어보셨죠?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사과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과 주스로 갈아서 먹는 것과 뭐가 혈당을 빨리 올리죠? 주스.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걸 자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렙틴 저항성으로 이어져서 체지방이 자꾸 쌓이는 작용을 한다. 그죠? 같은 칼로리인데도요.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쉽게 분해되는 애들은요. 입안에 소화기 안에 들어오면요.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효소가 자르기 어려운 저 나물들 얼마나 즐겨요. 사실 웬만한 것들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효소가 못 자른다니까요. 우리는 소가 아니에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장까지 가요. 장 밑에까지. 소장 말단까지. 그럼 소장 말단에는 뭐가 있죠?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걔네들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이미 에너지로 뽑아내지 못했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장 상부에서는요, 분해하면 그게 바로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피자는 소장 상부에서 이미 쉽게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비빔밥은 소장 상부에서는 10%, 20% 밖에밖에 분해가 안 돼요. 그 말단까지 오는 거예요. 말단에 있는 애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쟤네들을 분해해서 필요로 하는 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래서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날 걸로, 가능하면 식물성으로 소화되기 어려운 것들로 먹어주면 우리가 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갖고 왔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면역세포를 교육시킨대요. 면역세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데 그중에 70%가 장에 있어요. 근데 그걸 교육 담당하는 조교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내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죠.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을 누가 했어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애들을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키워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장 안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몇 종류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는 반응해야 돼 하는 교육을 하려면 다양한 애들을 접해가면서 얘네들 내 몸에 있는 아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어린이의 면역 세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과정을 거치는데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마주치는 다양한 환경에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면역 체계가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아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만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놀랍게도 저는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 반대하는, 반대하는 아니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안 좋아하는 1인이었는데 집에 갓난 애가 태어났는데 옆에 강아지가 막 같이 이렇게 있고 하는 거 보면 약간 어떡하나 이런 기분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반려동물과 신생아 때부터 같이 자란 애들이 아토피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게 훨씬 적대요. 교육을 받은 거죠. 걔네들로부터. 걔는 집안에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바깥에 산책을 하잖아요. 흙을 걸으면서 자기 몸으로 여러 가지 균들을 묻혀갖고 와서 아이한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한테 전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찍 교육이 돼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어려운 그림이 뭐냐면요. 아이들 때부터 이런 그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지면 건강한 헬스 이뮨 임프린팅, 이 건강한 면역 체계가 각인이 된대요.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기회를 놓쳤어. 그러면 슬프게도 병적인 그 면역 시스템이 각인된대요. 계속 골골골골 아픈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린이에 있어서 면역의 세포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담당한다, 교육을.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60, 70%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교육을 받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원래는 이렇게 사실 면역 체계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게 평생 간다라고 원래 6살부터 16세까지로 교육이 완결이 되고 이게 평생 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요. 기억력이 소실된대요. 면역세포의 기억력이. 어느 시점에 60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놈의 물질이 내가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공격해야 되는 건지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류마티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엔 괜찮은 걸 줄 알았는데 그만 얘가 기억이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면역이 너무 세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교육질을 놓치면 대사질환, 천식 알러지 등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고요. 면역력이 똑똑해야 하는 세상이 됐대요. 눈 달린 면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면역세포가 눈을 달고 얘는 괜찮고 쟤는 안 되고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어떡하죠? 너무 시간을 잘 많이 써서. 어, 얘도 좀 시간을 좀 써야 되니까 제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하고, 그리고 그로잉 랩에 대해서 또 특훈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로잉 랩을 좀 접목시켜서 정리한 거를 다음 기회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은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내용을 좀 잘 이해시켜